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뉴스가 연예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0월 25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미난 외신으로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워싱턴 포스트가 전한 소식입니다. 오는 29일 아이슬란드에서 총선이 벌어진대요. 네. 근데 워싱턴 포스트가 전망하기로는 해적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해적이요? 네, 당 이름이 해적당이야. 그래서 이름부터 장난스러운 이 당이 진짜 다수당이 될까? 일단 워싱턴 포스트가 전한 내용을 살펴봤더니만요. 해적당은 창당한 지 4년이 채 되지 않은 그런 신생 정당이래요. 근데 급진적인 개혁을 모토로요. 2012년 지적재산권을 반대하는 운동가와 해커, 그리고 무정부주의자, 자유주의자, 인터넷 괴짜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재미난 게 있어요. 이 당의 주요 정책은요. 어떻게 결정되는 줄 아세요? 아까 인터넷 괴짜들, 해커 이런 분들이 모였잖아. 네. 그래서 그런가 모두 다 온라인 투표를 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해적당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요. 집권을 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도 온라인 투표로 결정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대요. 오, 독특하네요. 그렇죠. 워싱턴 포스트는요. 해적당의 승리에 대해 단순한 정권 교체 그 이상을 의미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일단 아이슬란드는요. 올해 초에 난리가 났었죠. 당시 총리와 영부인까지 파나마 페이퍼 파문에 휩싸였거든요. 그래서 총리가 날아가 버렸잖아. 네. 그래서 시민들의 기성 정치에 대한 냉소가 극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번 해적단 승리로 표출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의 분석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해적단 당원은요.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우리는 권력을 얻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권력을 배분하는 것이 목표다. 누군가는 해적당을 장난 정도로 치부하겠지만 유권자들은 현 정권보다는 차라리 장난이 낫다고 여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얘기 아니에요?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나라랑 거의 반대쪽에 있는 아이슬란드 시민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이슬란드도 잘은 모르지만 우리랑 민심이 비슷한가 봐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난리가 났죠. 갑자기 빨간펜 선생님이 등장해버렸어. 그래서 국정을 농락하고 있다. 이게 어제 JTBC에서 특종을 터뜨려가지고 난리가 나고 있잖아 지금. 네. 진짜 이런 한국 정치 상황을 보게 되면 차라리 해적당이 더 낫지 않을까. 우리는 왜 해적당 같은 그런 정당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국민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잘하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는 해적당 말고 좀 더 신선한 이름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요? 홍길동당 뭐 이런 걸로. 해리 말 맞다나 알바당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알바당 그것도 괜찮겠네요. 어느 날 갑자기 400억 원의 빚을 지게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겨우 36살의 나이에 엄청난 빚을 지게 된 한 남자가 빚을 갚아 나간 장장 16년간의 세월을 책으로 썼는데요. 소설보다 가혹한 현실에 많은 독자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사장님, 예비 창업자, 지금 최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자신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용기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자분은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수많은 좌절에도 아침이 오지 않는 밤은 없다!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독자 서평 중에는 위기 극복의 필독서가 될 것이다. 이러한 글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어느 날 400억 원의 빚을 진 남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한빛비즈.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애청자분들은 월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시나요? 작년에 직장인의 월 평균 건보료가 10만 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고 합니다. 오, 그래요? 예, 그리고요. 노인 진료비가 1인당 평균 362만 원. 생각보다는 많죠. 오, 상당히 많네요. 1인당 500만 원 이상을 진료비로 사용을 할 경우에 고액 환자로 분류가 된대요. 근데 이 고액
환자로 분류가 되는 분들이 전체 4%밖에 안 된대. 근데 이분들이 전체 진료비의 40%가량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하. 이것만 봐도 고령 인구 이런 문제를 알 수가 있죠. 오늘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으로 발간한 2015년 건강보험 통계 연보를 보면요. 작년 건보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94,000원, 전년 대비 3.6% 증가한 건데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이렇게 구분이 돼 있죠. 직장 가입자는 월 3.6%가 늘어서 10만 원 하고도 500원. 지역 가입자는요 2.9%가 늘어서 8만 원 하고도 876원. 매달 건보료로 10만 원을 미리 내 월급에서 떼간다. 이러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어우, 진짜 너무 억울하죠. 물론 내가 아프면 병원 갈 일도 있고 우리 부모님이 갈 일도 있고 그래서 좋은 의미로 낸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내가 돈을 쓰기도 전에 이렇게 10만 원 이상을 떼가버리면 조금 기분이 우울하죠. 어우, 당연하죠. 지난해 걸어들인 총 보험료는요. 전년 대비 무려 6.6%가 증가했어요. 44조 3천억. 엄청납니다. 건강보험 대상자 한 명이 낸 연간 보험료는요. 86만 원. 제법 되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게 궁금하실 겁니다. 내가 86만 원 내고 치료비로 얼마나 혜택을 받을까? 89만 2천 원. 그러니까 보험료 대비 급여비 혜택률이 조금 높아요. 아무튼 이런 자료를 발표한 거는 보면 건강보험료 많이 내는 게 아니다. 더 많이 내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건강보험공단의 누적 흑자가 20조 원에 달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흑자 도대체 뭐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보고서를 내는지 참 의심스럽네요. 건보공단이 청사가 아주 럭셔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과급 잔치도 5년간 2천억 원을 했다고 합니다. 요거 반만 떼서 우리 급여 대상자들에게 도와주면 지역가입자 대상자들에게 몫을 줄여주면 어떨까 싶네요. 오늘 롯데그룹이 재미난 발표를 했어요. 회장 직속에 준법경영위원회 이런 걸 설치해서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요. 2017년 이후 5년 동안 40조 원을 투자하고 또 7만 명을 고용하겠다. 특히나 3년간 10,00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에 나서겠다. 갑자기 이런 선물을 왜 풀어놨을까요? 그러면 이 얘기는 그동안 롯데는 준법경영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고 비정규직 전환을 게을리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오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요. 최근 4개월 넘게 이어진 검찰 수사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접 국민에게 사과하면서 이 같은 경영쇄신을 밝혔다고 합니다. 발표에 앞서 신 회장은 사과의 뜻으로 머리를 굽혀서 인사했다고 하는데 무릎은 안 꿇었어요. 아무튼 신 회장은 이런 얘기를 했대요. 고객과 임직원, 협력업체 여러분, 지난해부터 시작된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로 다시 심려를 끼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아마 이 신동빈 엉아가 무릎을 꿇으려고 했는데 관절염이 있을 거야. 관절염 있다고 무릎을 못 꿇나요. 아무튼 신 회장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서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은요. 형 신동주 전 1번 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으로 무리를 빚은 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룹 개혁을 약속했던 지난해 8월 이후 1년 2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분은 참 사과는 잘해요. 그리고 그룹 개혁 약속도 잘해요. 근데 그룹 개혁을 약속을 했잖아 1년 전에도. 근데 또 이 모양이냐. 그러니까. 그러면서 오늘 또 약속했잖아. 그럼 이거 미루어 짐작이 되죠. 1년 뒤에 또 사과하고 그룹 개혁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게다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네. 롯데가 10대 그룹 중에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더라고요. 그렇죠. 아마 신 회장은 스마트폰도 애플 것만 쓸 거야. 사과하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차 저희가 네거티브한 내용들을 다소 전해드렸는데 이게 드디어 반성을 하기 시작한 걸까요? 현대차 임원들이요. 자진 연봉 10% 삭감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삭감은 이해가 가는데 자진은 맞나요? 자진을 빙자한 강요겠죠. 물론 오늘 현대차 그룹이 계열사 임원들이 임금 10%를 자발적으로 삭감하는 의사결정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달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처럼 임원들이 급여를 깎은 건 글로벌 금융위기 때죠. 2009년 1월 이후에 7년 만이라고 합니다. 오호.
근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분들이 임금 삭감을 내년 말까지 지속할 예정이라고 해요. 크게 달라지지 않는 이상은 내년 말까지 10%가 깎인 채로 간다는 건데, 그러면 이 임원들이 자기 밑에 있는 부장, 차장, 과장, 대리, 평사원 월급 가만히 둘까? 그러니까. 자, 그리고요, 오늘 현대차를 먹여 살릴 것으로 자칭 기대하는 신형 그랜저가 공개가 됐어요. 얘가 6세대 IG 그랜저인데, 이 그랜저가 나온 지 30주년이 되는 아주 의미 있는 모델이라고 해요. 와, 벌써 30주년인가 보죠? 그러니까요. 우리 예전에 각 그랜저라고 했잖아요. 그게 나온 지 벌써 30년이 됐다는 겁니다. 이야, 오래됐네요. 예, 그래서 오늘 현대차가 기자들을 호텔에 불러 모아놓고 공개 행사를 했는데, 놀라운 거는요, 보통 신차 공개 행사를 하면은 신차를 갖다 놓잖아. 그러면 이 얘기는 신차를 갖다 놓지 않고 기자간담회를 했다는 거예요? 안 갖다 놨대. 그러면 어디서 보라는 거야? 모니터, 대형 모니터에 그냥 렌더링 이미지만 띄웠다는 거야. 아니, 혹시 이거 김영란법 때문인가요? 이게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아니, 렌더링 이미지라는 것은 그거잖아요. 컴퓨터 어떤 그래픽, 그죠? 이거를 거의 실제 이미지와 유사하게 구현을 한 거잖아. 그렇죠. 실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난 살다 이런 공개 행사는 처음 보네요. 아니, 그러면 앞으로 모토쇼에도 차를 직접 출시 안 하고 이런 렌더링 이미지 공개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 차라리 영화에서 나오는 거 있죠. 뭐 3D, 4D 해가지고 이미지가 쫙 홀로그램처럼 펼쳐지는 거. 그런 거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 렌더링 이미지는 2차원이야 그냥. 아하. 왜 이거를 이렇게 했는지는 좀 더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 드는 생각으로는 그거죠. 빨리 뭔가를 급조를 해야 되는 거야. 지금 갤로트 7처럼 당장 현대차가 지금 급하거든요. 세타2 엔진 빵꾸 나고 리콜 안 하던 걸 또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 그러면 결국은 그랜저를 빨리 투입을 해서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아직도 완성품이 없을 수도 있다. 이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실제 팔리는 거와 똑같은 모델을 지금도 다듬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 제가 듣기로는 사전 예약을 벌써 받을 예정이라면서요. 11월 2일부터 사전 예약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전 예약 받아놓고 실물은 내년에 전해주는 건가요? 자, 근데 더 웃긴 거는요, 이렇게 렌더링 이미지만 보여주고도 자랑할 건 다 했다는 거야. 오호. 첫 번째, IG 그랜저에는 지능형 안전기술 현대 스마트 센스가 들어간다. 이 스마트 센서가 뭐냐? 현대차의 첨단 안전기술을 총망라한 패키지라는 거야. 뭐가 있냐? 차선 이탈, 졸음운전 방지, 충돌 방지. 아니, 근데 이거는 다른 차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다른 차에도 이미 다 있는 거를 모르겠어요. 첨단 안전 기술을 총망라했다. 이렇게 일단 자랑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프리미엄 모델에 걸맞는 럭셔리한 이미지가 가미가 됐다라고 하면서 캐스케이딩 그릴, 이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캐스케이딩 그릴은 또 뭐예요? 그릴은 그거죠. 자동차 앞면 보면요, 왜 BMW 같은 경우는 키드니 그릴이라고 해서 우리 콩팥처럼 생긴 그릴을 박았다. 그래서 키드니 그릴이라고 하거든요. 아하. 그리고 기아차 K 시리즈를 보면은 호랑이 코, 그러니까 호랑이 코를 닮은 그릴을 박았다. 근데 캐스케이드가 뭐냐? 용광로에서 쇳물이 녹아내리는 모습이래. 폭포를 얘기하나 보죠? 폭포라고 하면 이해가 금방 되는데, 용광로에서 샘물이 녹아내리는 모습이래. 아, 참 어렵네. 이거 제철소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쉽게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거기다 하나를 더 했어요. 한국 도자기의 우아한 곡선. 이것도 잘 떠오르지가 않는데요? 용광로 샘물과 한국 도자기의 곡선, 이거를 짬뽕 시켰다는 얘기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프리미엄한 건지. 어쨌건 11월 2일부터 사전 예약에 들어간다고 하고요. 마침 이날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가장 화제가 됐던 게 세타2 엔진입니다. 왜냐? 신형 그랜저에도 세타2 엔진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서요, 박상현
PM, 그러니까 제품 담당 이사인데 이분이 아주 멋진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신형 그랜저에 탑재되는 세타2 엔진은 기존 세타2 엔진과는 조금 다르다. 뭐가 다르냐? 기존 세타2는 미국에서 청정도 문제 때문에 하자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랬었죠. 근데 얘는 아산 화성 공장에서 만든 세타2 엔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청정도, 즉 깨끗하다. 구멍 안 난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추가를 합니다. 품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과 평가를 R&D 과정에서 거쳤다. 이게 뭐야? 그럼 기존의 세타2 엔진은 품질 문제가 발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충분하지 않은 안전과 평가를 R&D에서 거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읽을 수가 있잖아. 그렇죠. 참 대답이 가관이죠. 그리고요, K7과의 차별성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나 봐. 아시다시피 K7과 그랜저는 같은 엔진과 파워트레인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서 비슷하다. 다만 K7보다 연비가 4% 정도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아니, 연비가 높아요? 이번 그랜저가 높대. K7보다 같은 엔진 파워트레인을 쓰는데 연비는 4%가 높다. 아니, 그러니까 같은 엔진인데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는 물론 우리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지만 K7도 연비가 지금보다 4% 더 나오게 만들 수도 있었다. 이 얘기잖아. 이야, 너무하네요. 너무나 황당한 소식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참 궁금해요. 뭔 얘기냐면요, 대한항공이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대요. 최대요? 그러니까 최소가 아니고? 최대. 근데 왜 대한항공의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이해 못하겠냐? 이거는 한진해운이랑 연결이 돼 있잖아. 그쵸. 한진해운 관련 손실을 모두 반영했는데도 당기순이익이 짜로 전환했다. 너무나 놀랍죠? 그러게요. 얘 마법의 손인가 봐. 아무튼 대한항공이요, 오늘 3분기 매출액 공개를 했는데 3조 568억 원, 잠정 실적이긴 하지만 이 정도가 나왔다고 하고요. 영업이익은 4,476억 원 이렇게 나왔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대기업의 잠정 실적은 크게 벗어나지 않죠. 실제 실적에. 그렇죠. 아무튼 이번 매출은요, 지난해 동기 대비 4.7%가 늘어난 거래요. 그런데 영업이익은 얼마가 늘어났냐 하면 34.9%, 거의 35%가 늘어났어요. 야, 영업이익이 34%가 늘었다. 이거 뭐 스티브 잡스가 부활을 한 것도 아니고 대단하네요. 그렇죠. 게다가 단기순이익은요, 원래 적자였는데 이렇게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나니까 4,280억 원 흑자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은 칼에서 어떠한 변명을 할지 예상이 됩니다. 저유가 얘기하겠지. 그렇죠. 한진 쪽에서는 매출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유류비가 저유가 지속 때문에 20% 정도나 절감됐다. 게다가 환율도 낮게 유지됐다. 그래서 실적이 개선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번 실적에는 한진해운과 관련된 누적 손실액 무려 8,251억, 이게 다 회계에 반영됐거든요. 그런데도 흑자가 됐다는 거야. 이걸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설마 회계 조작은 아니겠죠? 회계 조작은 아니지만 아무튼 한진해운 더 이상 돈 안 쓰겠다. 대한항공 쪽에서는 계속 그렇게 얘기해왔잖아. 이렇게 흑자가 나는데도 돈을 안 쓰겠다고? 왜냐? 국민들이 매우 주니까. 저유가인데 비행기 값은 비싸더만.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해외 직구 많이 하실 텐데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죠? 뜯어봤더니 부서졌어. 어이?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물어내! 라고 해야 되는데 애매하죠. 이게 배송을 하는 곳에서 문제인 건지, 애초에 포장을 했던 곳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항공기 안에서 난기류를 만나서 부서진 건지 애매하죠.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는요, 배송, 구매 대행업자를 통해서 해외에서 직접 주문한 물건이 없어지거나 파손이 되면 이들 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하. 배송 계약을 취소하려면요, 배송 대행지라고 하죠. 이 배송 대행지에서 국내로 발송되기 전, 그리고 구매 대행 계획을 취소하려면요, 매매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가능하고 반송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공정거래위원회가요, 오늘 이런 내용의 해외 구매 관련 표준 약관을 제정을 해서 보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해외 구매는요, 소비자가 해외 업체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배송만 대행하는 배송 대행, 그리고 구매 업무 일체를 사업자의 위임을 하는 위명 구매 대행, 그리고 홈페이지 같은 곳을 통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쇼핑몰형 구매 대행, 이렇게 나뉘거든요. 공정위는 이들 3개 유형의 특징을 반영해서 3가지 종류의 표준 약관을 제정했다고 하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약관을 참고하시면 앞으로는 손해를 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 꼭 참조해야 되겠네요. 이번 강의는 영향력에 관한 것입니다. 상위 업체의 영향력이라고 해야겠죠. 지난 10년 동안 웹사이트 수는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근데 페이지 뷰는 이번보다 훨씬 집중되고 있습니다. 2001년 미국 전체 페이지 뷰 상위 10위 사이트가 31%를 차지했는데 2010년 들어서는 75%로 늘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은 단순한 IT 기업이나 쇼핑몰이 아닌 거죠. 심지어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는 유력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했습니다. 요즘 농부들은 파종할 때마다 씨앗을 새로 사야 합니다. 씨앗이 자라서 열매나 곡식이 되고 거기서 다시 씨앗이 나오는 건데 어찌 된 걸까요? 글로벌 생물공학 기업 몬산토는 제초제를 뿌려도 작물이 죽지 않는 씨앗을 팝니다. 농부에겐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획기적이죠. 다만 유전자 변형 씨앗이기 때문에 재생산이 안 됩니다. 결국 농부는 영원히 몬산토 씨앗을 사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씨앗값이 해마다 크게 오른다는 겁니다.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 다행히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부유한 노예, 슈퍼 자본주의의 저자 로버트 라이시가 신간 자본주의를 구하라에서 해법을 공개합니다. 상위 1%의 독주를 멈추게 하는 법, 자본주의를 구하라. 도서출판 김영사. 그러면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어제는 저희가 스프린트를 전해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외신을 못 전해드렸는데 어제 못 전해드린 외신 오늘 전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숨막히는 더위가 한창인 터키 이스탄불의 의류공장 지하, 에어컨도 없는 곳에서 10살 남짓한 아이들이 힘없이 재봉틀을 돌리고 있어요. 주위에 다른 아이들도요, 고사리 손으로 옷을 다림질하고 있고요, 힘겹게 포장도 하고 있어요. 또 한편에서는 얼굴에 마스크조차 착용하지 않은 어린 소년들이 청바지를 표백하기 위해 위험한 화학물질을 뿌리고 있습니다. 이거 보다 보면 아니 초등학교에 다녀야 할 아이들이 왜 공장에서 일하고 있지? 혹시 학교 파하고 밤늦게 일하나? 이런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놀라운 장면이 눈에 목격돼요. 뭐가 목격되는지 아세요? 포장지에 로고가 보여. 우리한테 익숙한 그 로고는 자라, 망고, 막스앤드 스펜서.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로고죠. 네. 아니 왜 이런 로고가 그것도 터키 이스탄불 아주 허름한 의류 공장에서 목격이 될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아이들이 일을 한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영국의 산업혁명 시절 얘기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21세기 얘기예요. 현재 방금 전해드린 그 영상 때문에 영국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대요. 영국이에요 또? 영국이에요. 자신들이 즐겨 입는 옷이 이런 아동 착취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게 드러나 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 영상 누가 찍었냐 봤더니만 영국 BBC의 탐사 프로그램인 파노라마가 전한 영상이라고 합니다. 이 파노라마가요, 현지 시간으로 24일 날 영국에 전파를 탔는데 영국 사회가 지금 완전히 난리가 나버렸어. 파노라마는요, 터키에 있는 시리아 난민 어린이들이 이렇게 유럽의 대형 의류 유통업체 공장에서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하루 12시간씩 공장에서 일하지만 시급이 터키 최저임금의 3분의 1에도 훨씬 못 미치는 사리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500원밖에 받지 못한다고 해요. 아니 어떻게 이런 불법적인 노동 착취가 가능할까? 파노라마가 설명한 거에 따르면요, 지난해 터키에 들어온 시리아 난민이 무려 300만 명이 된대요. 근데 이 중에 아동이 40만 명. 이 아동들이 불법 노동에 동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터키 국적의 어린이들이 아니라 난민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시리아 난민 어린이들. 한 조사에 따르면요, 현재 터키에는 시리아 난민 아동이 무려 66만 명이나 있대요. 근데 이 중에 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15%밖에 안 된다는 거야. 나머지 아이들은 뭐 하겠어요? 다 이런 식으로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시리아 난민 어린이들이 왜 생겼어요? 이슬람 국가 IS 때문에 생긴 거 아니에요? IS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도망쳐서 터키까지 왔는데 또다시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초반에 언급하셨던 그런 환경이라면은
정말 시리아 안에서 사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파노라마가 전한 뉴스를 조금 더 따라가 볼게요. 시리아 난민 어린이들은 이런 식으로 일을 한대요. 우리나라 인력시장 있죠. 새벽 인력시장. 이랑 똑같아. 새벽부터 인력시장에 모여든대요. 거기서 일거리를 찾는다는 거야. 그러면 트럭이 와가지고 너 오늘 일해. 그러면 가가지고 일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중개상에 선택받지 못한 어린이들은요, 공장 주변을 맴돌는데요. 혹시나 빈자리가 있을까 해서. 올해 13살이 된 소년이요, 파노라마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운이 없어서 일자리를 얻지 못했어요. 학교에 가고 싶지만 돈을 벌지 않으면 가족들이 살아갈 수 없어요.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또 다른 난민 소년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스스로 학대받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해결책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들이 고아인가요? 문제는 고아가 아니에요. 그럼 부모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파노라마는요, 아이를 공장에 취직시킨 한 부모를 만나서 도대체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근데 그 부모가 전한 소식이 너무나 진짜 끔찍해. 뭐냐면요, 그 부모는요, 파노라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족이 살기 위해서는 다른 선택이 없다. 아니, 그 부모가 직접 일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보통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부모는 이런 식으로 털어놔요. 대형 의류 업체 공장들이요, 난민 어른들은 쓰지 않는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비싸니까? 임금이 비싸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이들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문에 난민 캠프에서는 어른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금의 아이들만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는 이런 비정상적인 일이 자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참혹하지 않아요? 야, 그러면 자라, 망고, 이 때려 죽일 놈들이네. 그러니까요. 파노라마 제작팀도요, 영상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터키에서 난민 아이들이 일하고 있다는 보도를 그 전에도 여러 번 나왔었대요. 이렇게 접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자세하게 취재한 거는 파노라마가 처음이거든요. 실제로 목격한 상황은 너무나 열악했다. 심지어는 7살, 8살짜리 아이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도 목격했다. 이러면서 고개를 떨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아동 착취를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버젓이 자라, 망고 이런 글로벌 브랜드의 로고를 달고 영국과 유럽 전 세계로 팔려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파노라마에 의하면요, 터키는 최근 의료 산업이 성황이래. 이런 아동 착취 덕분에 지난해 무려 4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5조 2,600억 원이나 의료 산업을 통해서 벌어들였대요. 알고 봤더니 그 어린이들의 피와 땀과 영혼을 대가로 한 거였군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유럽의 대형 의류 업체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어떤 해명을 할까요? 놀라운 거는요, 막스 앤드 스펜서가요, 평소에 우리는 윤리적인 기업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해서 영국에서 되게 인기 있는 브랜드거든요. 우리는 윤리 경영을 한다는 거야. 이런 아동 착취 절대 없다. 근데 아까 얘기처럼 막스 앤드 스펜서가 여기 걸려들었잖아. 파노라마가 직접 가서 물어봤나 봐요. 막스 앤드 스펜서한테 뭐라고 해명했는지 들었는데 이렇게 해명을 했대요. 터키에 감독관을 보냈을 때는 아동 노동자가 한 명도 없었다. 이게 뭐겠습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닐까요? 감독을 보냈을 때는 어린이들을 철수시켰다? 그렇죠. 파노라마는 이렇게 설명해요. 박 PD 설명대로 감독관이 갈 때는 아동 노동자를 다 철수시키는데 가가지고 아동 노동자 없음 이렇게 표시해서 보고서를 올릴 거 아니에요? 근데 감독관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당연히 알고 있을 거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실제로 파노라마 그 영상에는 10대 난민 어린이들이 막스 앤드 스펜서 터키 공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힘겹게 일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나오거든요. 이들이 유령이 아니잖아. 사람이잖아. 그러면 그 감독관들도 우리나라의 재벌들의 그 사회 이사처럼 봐주고 뭐 그런 건가 보죠? 그렇죠. 막스 앤드 스펜서뿐만 아니라요, 자라, 망고, 아소스, 넥스트 이들의 답변도 비슷했대요. 우리는 감독관을 보내서 조사를 하는데 아동 노동 착취 전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에 대해 기업 윤리를 감시하는 영국의 비영리 단체 관계자는 기업들은 옷이 어디에서 또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지는지 알고 감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감독관만 파견해가지고 확인해봤더니 없다는 식으로 피해가는 것은 직무유기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거는 진짜 이렇게 할 거면은 감독을 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진짜 너무나 끔찍해요. 잔혹한 전쟁을 피해서 자신의 나라에서 피난한 난민 어린이들을 따뜻하게 보살피지는 못할 망정 자신들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니 이게 너무나 잔인하잖아. 게다가 아까 12시간 노동이라고 했잖아요. 네. 어른들도 견디기 힘든 12시간 노동에 어린이들을 몰아넣는다? 너무나 가슴이 아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노동 착취에 동원되는 어린이들이 시리아 난민 어린이들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쵸. 커피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공정무역 논란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커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쓰는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 이런 물건들도요. 어린이 노동 착취에 산물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을까요? 끔찍하긴 한데 이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는 아이들이 만들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올해 초 국제 엠네스티가요. 이런 보고서를 냈어요. 삼성, 애플, 소니 이런 글로벌 대기업에서 사용하는 상당수의 리튬 배터리가 심각한 노동 착취를 통해서 만들어졌다. 뭔 얘기냐면요. 국제 엠네스티가요. 아프리카의 자원 개발을 감시해온 비정부 기구와 함께 다국적 브랜드 16곳에 공급되는 것으로 보이는 리튬 배터리에 쓰인 코발트를 추적했대요. 그랬더니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거야. 이 코발트가 뭔가 하면요. 전자제품 배터리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원료래요. 네. 그런데 이 코발트는요. 전 세계 공급량 절반 이상이요. 장기 내전에 시달렸던 아프리카에 있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생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엠네스티가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 직접 가봤대요. 그랬더니 재래식 광산에서 코발트가 생산되고 있는데 재래식 광산 5곳을 살펴본 결과 무려 17명의 어린이가 노동에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원재료를 어린이들이 채굴을 한다. 그런데 더 끔찍한 거는요. 이 어린이들이 하루 품삯이 얼마인 줄 아세요? 1달러에서 2달러. 게다가 12시간을 일을 한대요. 그리고 코발트가 중금속이거든요. 네. 몸에 직접 들어가면 상당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 어린이들을 어떤 식으로 노동을 시키냐면요. 마스크도 안 씌워요. 장갑도 제공하지 않아요. 그냥 맨손으로 짓게 만드는 거야. 이건 뭡니까? 죽으라는 거죠. 한마디로 노동만 하다가. 일부 어린이들은요. 이런 극심한 노동을 견디지 못해서 도망을 가는 경우도 있는데 회사가 감시원을 배치를 한대. 이 감시원한테 걸리잖아요. 두들겨 맞는다는 거야. 게다가 벌금까지 강탈을 당한다는 거예요. 너 도망갔지 않았냐. 국제 엠네스티에 이런 증언도 들어왔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끔찍한 노동 착취를 통해서 캐낸 코발트가 어디에 쓰이느냐? 이게 원재료니까 여러 단계를 거치잖아요. 결국 흘러 들어가는 곳이 삼성, SDI, LG, 화학 이 두 업체가 뭡니까? 글로벌 배터리 제조업체라는 거예요. 이 제조업체에 공급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갤로트 7 발화 원인 중에 하나로 추측되는 게 배터리잖아. 그렇죠. 그러면 어린이들의 저주네? 그렇죠. 어린이들의 진짜 극심한 공포가 배터리를 폭발시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예. 그런데 아니 이렇게 삼성 SDI나 LG화학의 원재료가 이런 아동 착취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이게 국제 엠네스티가 지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삼성 SDI나 LG화학이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내놨겠죠? 이 해명이 어땠을까요? 아까 막스앤드 스펜서랑 거의 비슷해. 뭐라고 삼성 SDI가 했냐면요. 아동 노동 위반에 대해서는 일체 타협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의 기업 모토다. 다만 공급망의 복잡한 체계 때문에 현실적으로 삼성 SDI에 조달된 코발트가 노동 착취 광산에서 온 것인지는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발뺌을 해. 불가능할 것 같진 않은데. 지네들도 알고 있었겠죠. 이거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삼성 같은 기업에서, LG 같은 기업에서 이 정도면 진짜 소비자들도 각성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어린이 노동 착취로 만들어진 제품을 사용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거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거부가 가능할까요? 저희가 지난해에 공정무역 관련된 방송을 했었을 때 한번 말씀드린 내용이긴 한데 글로벌 기업 나이키는 진짜 이런 소비자 운동 덕분에 아동노동 착취가 개선됐잖아요. 뭔 얘기냐면요. 1996년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미국 라이프 잡지에 한 장의 사진이 실렸는데 미국 사회가 또 발칵 뒤집혔어. 네. 요번에 영국 BBC의 파노라마처럼요. 무슨 사진이 실렸냐면요. 조그마한 손으로 나이키 축구공을 바느질하는 파키스탄 어린이 사진이 실린 거야.
당시 이 파키스탄 어린이들은요, 시간당 15센트, 우리나라 돈으로 120원밖에 못 받았대요. 그리고 하루 11시간의 노동을 해야 했다고 해요. 이게 라이프지에 통해서 공개가 되니까 나이키는 이때도 이런 발뺌을 했어요. 파키스탄 하청업체가 아동에게 노동시킨 것 때문에 본사는 책임질 수 없다. 이건 하청업체 잘못이다. 왜 본사가 책임지느냐. 네. 나이키가 이렇게 해명하니까 전 세계에서 소비자들이 분노를 일으켰거든요. 나이키 나 안 사. 나이키 안 신어. 불매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나이키는 결국 이 사건 때문에 매출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나서야 아동 착취 노동 금지 규칙을 선포했다고 해요. 이후 전 세계에 있는 나이키 공장에 소방시설, 비상구 뭐 이런 안전시설도 갖추고 작업 환경도 개선하고 어린이들은 학교로 보내고 이런 움직임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1996년에 파키스탄 어린이들은 11시간 노동했잖아. 네. 근데 2016년 터키나 콩고 민주공화국 어린이들은 12시간 일을 해. 오히려 1시간이 더 늘어났어. 네. 역사가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참 예나 지금이나 이런 악덕 기업들의 변명은 어쩜 일이 똑같을까요? 변하지가 않아요. 물론 이런 항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라나 망고 같은 저렴한 옷, 삼성, 애플 같은 스마트폰을 거부하고 살 수는 없지 않느냐. 물론 쉽지 않은 일은 분명하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조금 더 현명해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품의 가격과 질만 따지는 기존 습관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생산됐고 생산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면 어느 정도 이런 불공정한 비정상적인 행태가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는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이들 기업의 물건을 안 산다고 해서 또는 산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나 어린이들을 이렇게 착취한 제품 안 살 거야. 이러한 작은 움직임들이 꾸준히 지속이 된다면 삼성, LG, 자라, 망고 이런 데서 어린이들을 투입을 할까요? 그렇게 못하겠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안 할 겁니다. 맞습니다. 특히 요즘은 윤리적 소비를 하자는 시민운동이 곳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예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공정무역, 이 인증마크를 부착해서 제품들도 이제는 쉽게 접할 수 있고요. 이런 운동에 동참하는 것만으로도 아동 착취를 일정 부분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이런 마크가 있다고 무조건 믿는 것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윤리적 기업 운영, 이 원칙을 강조했던 막스 앤드 스펜서 아까 얘기 드렸죠. 네. 얘네들도 우리는 윤리적 경영을 합니다 해놓고선 시리아 난민 어린이들을 착취했잖아. 이런 잔인함을 보였잖아요. 실제로요, 나는 세계 일주로 자본주의를 만났다 베스트셀러를 쓴 코너 우드만은요 이런 일을 했었대요. 당신이 마신 이 커피가 우간다 부사망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이런 문구가 쓰여진 커피가 미국에서 인기를 끌었거든요. 근데 진짜인가? 궁금했던 거야. 네. 직접 확인하러 나섰대요. 중국, 아프가니스탄, 콩고, 니카라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위험한 나라 9개국을 누비면서요 공정무역 과정을 역으로 추진해봤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목숨을 건 여정에서 그가 목격한 것은요 자본주의 가장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의 비참한 현실이었다고 해요.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요 사회적 책임, 윤리적 소비를 자신들의 마케팅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거야. 대신에 열심히 일하는 현지 생산 농민, 생산 어민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다. 이런 사실을 발견했다고 해요. 실제적인 예도 있더라고요. 공정무역을 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세계 2위의 식품 업체가 있거든요. 크래프트 푸드. 여기에 자회사인 캐드베리는요. 우리는 공정무역을 통해서 만들어진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회적 부담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회 부담으로 지급하는 비용은요. 초콜릿 한 개당 2원도 안 된대. 이런 사실을 보고 우드먼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기업은 스스로 착해지지 않는다. 소비자들이 현명해져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현명한 소비자들이 늘어날수록 기업들도 윤리적으로 변하고 생산자들 공정하게 대우한다. 뭐 이런 얘기죠.
저희가 방송에서 늘 하는 얘기와 비슷하네요. 기업은 믿으면 안 된다.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잖아요. 대기업들이 대놓고 이런 공정무역이란 가면을 쓰고 소비자들 유혹하는데 이 꼼수를 피할 만한 현명한 방법? 이거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아파오죠?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다가 재미난 책을 발견했어요. 세상을 바꾸는 착한 거래, 이런 부제가 붙은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은 윤리적 소비래요. 근데 이 책에서는 어떤 식으로 권하냐면요, 쇼핑을 투표처럼 하라고 권해요. 쇼핑이랑 투표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이 책에서는요, 쇼핑을 하는 그런 소비자가 아니라 시민으로서 소비를 해라,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네. 물건을 하나 사고 서비스를 하나 사용할 때도 싸고 좋은 것만 찾지 말고 좋은 일을 하는 기업, 남을 생각하는 착한 물건을 선택하라는 얘기죠. 너무 쉽게 선택하지 말고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을 때처럼 좀 신중한 소비, 슬로우 소비를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특히 싼 게 비지떡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싼 게 비지떡이 아니라 지나치게 싼 거는 착취일 수 있다, 이런 깨달음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유는요, 물건값을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서 생산자들 착취하는 대기업이 너무 많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싼 것은 피하는 게 좋은데,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비싼 걸 선택하라는 얘기는 더욱더 아니란 얘기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슬로우 소비를 해야 되는데, 물건과 서비스의 생산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지 직접 확인해보는 그런 활동이 필요하다고 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삼성이나 자라 이런데 소비자 게시판이나 이런데 자라 메이드 인 터키라고 써져 있는데 이 공장 아동 착취 있는 거 아니에요? 삼성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캐낸 코발트 쓰고 있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던지라는 거야. 네. 자라나 삼성은 생산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당연히 제공하지 않겠죠?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고 소비자들이 끊임없이 이런 요구를 한다면 얘네들도 각성할 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하다가 이거 들통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거란 얘기인 겁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들통나는 거 아니야? 공포를 갖게 하는 건데, 들통이 났을 때 확실히 엎어버릴 수 있는 거, 그거는 소비자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이런 거 혼자서 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네. 이런 데 관련된 소비자 단체들이 많죠. 국내에도 공정무역협회, 아름다운 재단 이런 운동들이 있으니까 이런 데와 같이 연대하는 것도 좋다고 해요. 어차피 꼼수를 부리는 대기업 상대하려면 개인으로서는 불가능하잖아요. 네. 기업은 태생적으로 돈을 건넬 소비자의 움직임에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까 박 PD도 얘기했잖아요. 소비자들이 윤리적 소비에 관심을 보인다. 그러면 기업들도 윤리적인 생산에 눈을 돌리게 될 것 같아요. 대기업들이 스스로 착해지지 않는다, 이런 주장처럼 대기업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소비자들이 하기 나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최진실이 그 얘기 했었잖아요. 남편은 아내 하기 나름이야. 대기업들도 소비자 하기 나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성선설, 성악설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그렇고 기업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성악설이 확실합니다. 그렇죠. 정리를 하자면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투표로 정치를 바꿔놓을 수 있듯이 소비로 대기업들의 윤리도 바꿔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귀찮다고 불편하다고 투표를 하지 않으면 정치가 안 바뀌잖아요. 네. 기업들의 광고만 보고 가격이나 품질만 따져서 소비를 하게 되면 아까 전해드렸던 끔찍한 아동 착취는 끝없이 반복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아동 착취를 끝낼 수 있는 방법, 바로 소비자들이 투표를 하듯이 소비를 하게 되면 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비로 응징합시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들으시는 애청자 여러분들도 소비로 응징하자는 움직임에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기부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기부는 무슨? 기부는 션, 정혜영, 김장훈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부는 돈 많은 연예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무료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에 접속하면 누구나 기부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위시플렉스의 나만의 위시에서 매주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만 고르면 됩니다. 물론 사는 것이 아니라 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부머니 500원이 매주 생기죠. 이 기부머니를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같은 프로젝트에 후원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보너스도 있습니다. 매주 추첨을 통해 골라놓은 신상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기부도 하고 신상도 챙기고 그야말로 꼭 먹고 알 먹고입니다.
이래도 기부는 나와 상관없는 딴 나라 이야기라고 하실 건가요? 당장 위시플렉스에 접속해 자랑스러운 기부 천사의 이름을 올리세요. 마지막으로는요, 저희가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스프린트 화요일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네, 화요일은요 솔루션, 그러니까 답이죠. 답, 해결책을 생각하는 날이다 소개를 해드렸는데, 화요일 아침은 기존 아이디어들을 검토를 하면서 조합 발전시키는 활동으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오후에는요 검토, 조합, 발전시킨 이 아이디어를 스케치를 하는 거야. 오호. 이 스케치가 뭐 거창한 게 아니고요, 우리 만화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스포츠 신문 이런 거 보면 4칸짜리 만화 있었잖아요. 그렇었죠. 그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4칸의 칸이 되는 거는 포스트잇 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포스트잇 종이를 3장 또는 4장짜리를 화이트보드에다가 쫙 붙이면 화요일 일은 끝난다는 거죠. 화요일은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아이디어들을 발굴을 해서 조합을 한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간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이 우리가 역사를 보더라도요, 천지개벽할 만한 물건이 나와서 인류의 삶이 천지개벽할 정도로 바뀌고 이런 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늘 있던 것을 새로 고쳐 쓴다든지 생각의 틀을 바꾼다든지, 그래서 나온 발명들이 대부분 인간의 삶을 바꿔놓잖아요. 그렇죠. 이 책에 나오는 사례 중에 아주 재밌는 게 있습니다. 1900년대 초에도 일반인들이요 집에서 커피를 많이 마셨대요. 뜻밖이죠? 근데 이때는 지금 우리가 티백 같은 걸로 먹듯이 망에다가 이 커피를 담아서 보리차 끓이듯이 우려내서 먹었다는 거죠. 아하. 근데 이렇게 먹다 보니까 너무 오래 끓이거나 조금만 끓이거나 이러면 맛이 확 달라지는 데다가 찌꺼기가 엄청나게 깔린다는 거예요. 그 찌꺼기가 이에 끼겠군요. 예. 그런데 한 사람이, 야, 그러면은 찌꺼기가 안 날 수 있게끔 필터를 쓰되 천으로 한번 쓰면 어떨까? 조금 이제 발전을 한 거죠, 아이디어가. 근데 천으로 쓰다 보니 좀 개선이 되긴 했는데, 문제는 이 천 필터에는 구멍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씻을 때 번거로웠다는 거죠. 근데 이때 이름도 유명한 벤츠라는 여성이, 이 독일 분이에요. 독일에는 이 벤츠가 되게 흔한 성인가 봐. 이 벤츠라는 독일 여성분이 아들내미 공책을 봤더니 앞지가 있는 거야, 앞지. 이게 뭡니까? 잉크가 번지지 않도록 물기를 빨아들이는 종이잖아요. 흡수성이 굉장히 좋죠? 그렇죠. 거기다가 일회용으로 써도 무방할 만큼 가격이 쌌다는 거죠. 그래서 천 필터를 이 앞지를 응용한 종이 필터로 바꿨고, 이게 오늘날까지 이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 천, 종이, 사실 천지개벽할 만한 그런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아주 사소한 거를 이렇게 종합하고 발전을 시켜서 지금까지 우리 현대인들이 편하게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다가 믹스커피까지 발전된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전에는 이렇게 아이디어를 끌어모으고 오후에는 이렇게 끌어모은 아이디어 중에 솔루션을 만들어 보는 거다. 그리고 이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번개불 데모를 한다고 합니다. 번개불 데모. 데모는 그냥 PT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번개불이기 때문에 짧아야 돼. 3분을 넘으면 안 됩니다. 짧게. 예. 이 5일간 별도의 장소로 합숙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그 팀원들이 있을 텐데 그 팀원들 전원이 무조건 다 하나 이상의 아이디어를 내고 이거를 그림으로 만화 형식으로 스케치를 하고 그런 다음에 PT를 3분 내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 주의할 점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것, 즉 스케치를 한 거는 수요일 아침부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가장 나은 스케치로 뜻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스케치를 보기만 해도 무슨 소리 하는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스케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스케치에 누가 이거를 그렸는지를 알 수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름 또는 종이의 색깔, 펜의 어떤 종류 이런 게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선입견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스케치를 올린 거면은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게다가 리더가 올렸으면 거기에 대한 반발도 못할 테고. 그리고요, 모든 사람이 최소 하나씩 솔루션을 스케치로 만들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가끔 보면은 아이디어가 막 넘치는 사람들 있죠. 나는 2개, 3개 할게. 이게 안 좋다고 합니다. 왜냐? 스케치가 늘어나면은 수요일에 어차피 이거를 검토해서 줄여 나가는 작업을 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수요일에 더 많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10개, 12개 이거를 넘어버리면은 지루해진대. 귀찮아진다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씩만 스케치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발표를 하고, 그래야 수요일 업무도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화이트보드에 이 스케치를 붙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붙임과 동시에 돌아서야 돼. 보는 거는 수요일에 오전에 출근을 해서 그때 보라는 거야. 아하. 화요일에 이걸 봐버리면은 처음 볼 때 신선한 시각 이런 게 무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루 기다려서 수요일 오전에 이거를 꼭 봐야 된다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화요일 일정에서 꼭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금요일에 있을 고객 테스트. 이 테스트에서 어떤 고객이 나오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 작업을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해야 된다는 거야. 즉 고객을 이때 이미 접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금요일 당장 야 고객 데려와, 이게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일정이나 이런 걸 다 맞춰야 되니까. 예. 그래서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고객을 미리 접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하실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방법이 온라인 벼룩시장 크레이글 리스트라는 게 있대요. 여기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대신에 대가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돈을 주거나 이러면은 서로 부담이 될 수가 있대요. 그래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게 약간의 사은품인데, 보통은 $100짜리 상품권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롯데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짜리, 이게 가장 적당하다고 하네요. 화요일 얘기까지 들어보니까 그러면 수요일 날 뭘 해야 될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군요. 예, 수요일은 월, 화. 어떻게 보면 월요일은 장기 플랜을 담은 거고, 화요일은 그 장기 플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스케치로 답을 내놓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수요일은 월, 화요일에 나온 이 지식들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뭔가? 8명이면 8명이 내놓은 8가지 길이 있잖아요. 그럼 그 8가지 길 중에 단 하나의 길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선택법은 내일 알려주실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5일 동안 스프린트 열심히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